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6월 20일 월요일이고요. 날씨부터 알아보죠. 뭐 장마 올라온다면서요. 네네. 허유원 기상캐스터. 네, 안녕하세요. 허유원입니다. 요즘 여름철 성수기를 피해서 미리 여름 휴가 떠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완벽한 여행을 위해서 완벽한 날씨가 따라줘야겠죠. 항상 떠나기 전 오늘의 날씨 체크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리 완벽하게 나들이 준비를 해도 날씨가 따라주지 않으면 그 재미가 좀 더한데요. 허유원 기자께서 오늘 날씨 어떤지 좀 전해주시죠. 네, 오늘 날씨에서 가장 주목하실 점은 바로 무더위입니다. 오늘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겠고요. 지금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는 영남과 전남 지역은 35도 가까이 오르는 곳들이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져 오늘도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또 제주도에는 올해 첫 장맛비가 내릴 걸로 보이니까요. 예보 잘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소나기와 비 언제 오는지 살펴보면요. 우선 낮부터 저녁 사이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 내륙에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는 제주는 저녁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5에서 30mm, 제주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올 텐데요. 내륙 지역에서는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은 22.5도로 포근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에 서울은 30도, 광주 33도, 대구는 34도까지 치솟으면서 종일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제주에 시작된 장맛비는 내일이면 남해안으로 확대되겠고요. 주 후반이면 충청 지역에도 영향을 줄 걸로 보입니다. 이번 장마 기간 동안 많은 비가 내릴 걸로 예상되는데 이 비로 가뭄이 해결되긴 하겠지만 지반이 많이 약해져 있어서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큽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주변 점검을 꼼꼼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승재현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 오늘부터 대형마트에서 농산물 낱개 판매 시작입니다. 혹시 장 보러 가시면 네. 혹시 양파 이렇게 한 망 안에 들어가면 그 굉장히 양파가 많잖아요. 네. 파프리카도 이렇게 큰 게 한 봉지가 있는데 저희 집에도 이제 식구가 많지 않아서 저희 집사람하고 저밖에 없어서 사실 양파 한 망을 사고 나면 꼭 한 7, 8개는 썩어서 이렇게 버리는 맞아. 그런 경우가 네. 발생이 되었는데 오늘부터 대형마트에서 평소 묶음, 포장 판매하던 농산물을 낱개로 구매할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농림부에서는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 대형마트와 협조하여 농산물 포장 없이 낱개로 판매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래서 오늘부터 가시면 양파 한 망을 살 수가 있는데 옛날에는 낱개로 구입 못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큰 어떤 고구마, 그다음에 뭐 감자, 양파를 샀는데 이제는 그것을 낱개로 살 수 있다. 소비자가 구매를 결정할 수 있다는 좋은 소식입니다. 네, 농식품부가 농산물 낱개 판매 사업을 추진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지난 2월 농림부가 일주일간 전국 17개 시도별 5개 대형마트와 협력해서 양파를 낱개로 판매하는 행사를 추진한 바 있는데요. 당시 소비자는 가구 사정을 고려해 소량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낱개 판매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고 농산물 전반으로 확대해달라는 시민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반응을 이제 배려해서 농림부는 이번 농산물 종류와 판매 장소를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낱개 판매를 시행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네,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앞으로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사실 대부분 이제 많은 가구들이 1인 가구들이 많았는데요. 낱개 단위로 농산물을 필요로 하는 가구가 늘어나고 있어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아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트에서 많은 양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부터는 한 개씩 포장 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구매의 범위가 늘어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크게 샀을 때는
좀 싸게 살 수 있지만 낱개로 포장을 하게 되면 그 가격이 또 비싸질 수도 있고 낱개 포장이 또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판매를 하는 마트에서는 좀 소비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개별적으로 판매를 한다 할지라도 가격의 오름을 최소화시켜주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폐기물을 줄일 수 있다는 것도 또 하나의 장점일 것 같은데요. 네, 아까 맞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사과 같은 걸 사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포장재들을 있고 충전재들을 놓고 그 사과를 팔거나 아니면 그 음식들을 팔게 됐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하나씩 낱개로 판매함으로써 그러한 어떤 전체적인 폐기물을 줄일 수 있다라는 점도 있는데요. 이 부분도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이 브리핑을 준비하면서 고민했던 게 낱개로 사게 되면 또 낱개마다 또 개별 포장을 할 수가 있는데 소비자들께서는 좀 불편하시더라도 저 장바구니를 꼭 가지고 오시고 거기에서 어떤 사과나 그다음에 고구마, 감자, 양파, 파프리카 이런 걸 가져갈 수 있도록 좀 개별 준비를 하신다면 폐기물에 대한 폐기물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별 1인 가구의 선호도가 높을 수 있는 과일들을 살 수 있는 좋은 장점이 함께 마련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농산물 낱개 판매에 대한 얘기 나눠봤고요. 네. 두 번째 이슈 가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는 최저임금 1만 원 시대 온화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 줄다리기가 이번 주 본격화되는데요. 내일 6차 원회의를 통해 최저임금 수준이 심의되는데 노사는 이미 이전에 열린 전원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입장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열려는 노동계와 지불 능력 부족을 이유로 전년 수준으로 동결하려는 경영계의 정면 충돌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첫 번째 심의라는 점에서 이번 논의 결과가 향후 5년간 최저임금 향방을 진단할 지표가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네, 이번 최저임금 심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데요. 노사는 서로 어떤 요구를 준비하고 있나요?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노동계는 지난달 주최한 토론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약 1만 1,860원, 월 247만 9천 원 수준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경영계에서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동결할 것을 주장했는데요. 월급으로 따지면 191만 4,440원입니다. 이처럼 노동계와 경영계의 최저임금 관련 논의는 내일 열리는 전원회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양측이 내세운 최저임금의 격차가 2,700원. 네. 양쪽 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노동계가 주장하는 시급 11,860원은 올해 최저임금보다 약 한 29.5%가 인상된 수준인데요. 노동계에서는 가구 생계비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노동계와 그 가족이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의 최저임금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같은 노동계의 입장의 배경에는 최근 5%가 넘어선 물가 상승이 있었는데 고물가의 서민들의 생계비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저임금 근로자의 삶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경영계는 어떤 입장이에요? 네, 경영계에서는 여전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의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한 데다가 물가와 원자재 가격의 상승 그리고 최근 5년 동안 오른 인건비 부담도 있어서 만약에 최저임금을 더 올린다면 영세 업체들이 감당하기 어려워진다면서 맞서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불발이 된 건데요. 경영계의 최저임금 요구안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사실 이 부분이 저도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고 사실 노사의 갈등의 이면에는 즉 사측의 입장과 노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되고 있어서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좀 주장했던 게 그 차등 적용의 그 기본적인 내용이었는데요. 경영계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 시장 수용 능력에 대한 고려 없이 지나치게 빠르게 인상되고 일률적으로 적용돼 일부 업종의 경우 현재 최저임금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위가 단일 최저임금제를 결정함으로써 중소,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중앙에는 업종별 구분 적용 없이 적용이 부결된 이상 내년도 최저임금은 사실상 지금 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많은 중소기업 업체들이 있는데 네.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실 지금 노사 측이 지금 팽팽하게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노사 협의체에서
모두 다가 상생할 수 있는 하나의 결과가 도출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최저임금 참 예민한 문제인데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 세 번째 이슈 가겠습니다. 계속 높은 물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세 번째 이슈 경유값 2,100원 돌파입니다. 국내 주유소에서 판매되고 있는 경유 가격이 천장부지로 치솟고 있는데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에 따르면 18일 오후 4시 기준 전국 주유소의 평균 판매가는 2,112원을 기록했습니다. 국내 경유 가격은 지난달 12일 1,953원을 기록하며 기존 최고가인 2008년 7월 16일 1,947원을 뛰어넘었고요. 한 달 넘게 매일 최고가를 경신 중입니다. 네, 경유값이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볼수록 깜짝 놀라는데 또다시 최고가를 경신을 했어요. 휘발유 값은 어떤가요? 네, 똑같습니다. 휘발유값과 경유값이 같이 오르고 있는데요. 휘발유값은 경유값보다 오름세가 덜 가파르지만 역시 휘발유 가격도 전국 평균 판매가는 2,107원에 다다랐고 전날보다 2.54원 올랐습니다. 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유가는 전날보다 3.08원 올라 경유가의 오름폭이 휘발유값보다 더 큰 상황입니다. 경유값이 오르면 피해가 큰 직종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예. 보통 이제 우리가 경유가를 생각하면 내 차는 그냥 디젤 차라서 훨씬 더 싸게 차를 운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을 뿐만 아니라 화물차나 레미콘 같은 산업용 차량은 다 디젤로 사용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어선 등 많은 어떤 그 생계를 전문적으로 유지하는 입장에서 디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생계형 운전자들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기름값이 워낙 올라서 시름이 깊은 분들 참 많으실 텐데요. 이에 대해서 정부는 어떤 입장인가요? 사실 정부는 민생 물가 안정을 경제 최우선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고 모든 가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총동원한다는 계획인데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당면 민생 물가 안전 대책을 발표했는데 현재 정부는 휘발유, 경유, LPG 부탄 등 유류세에 대해서 역대 최고 수준인 이미 30%를 인하하고 있는데 이러한 유류세 인하폭을 법이 허용하는 37%, 7%를 더 늘리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화물 운송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유가 연동 보조금을 지원 단가를 리터당 1,750원에서 50원 내려 1,700원으로 인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을 촉진하기 위해서 하반기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2배 높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응으로 유류값이 좀 진정될 수 있을까요? 사실 국제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가 넘어가는데요. 네. 이 부분은 굉장히 이제 대외적인 여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이게 경기 침체가 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해서 국제 유가가 떨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좀 거치면 유가에 대한 어떤 금액이 떨어질 수는 있는데 이와 또 반면에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여름이기 때문에 유가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도 있는 형편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류세가 30% 정도 아까 인하되고 다시 7%가 더 인하된다 할지라도 인하폭이 57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국민들의 생계에 얼마만큼 체감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는 좀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향후 향배를 지켜봐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오늘 기름값이 제일 싼 가격이다. 이 네. 정도로 기름값이 치솟고 있는데 빨리 좀 진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 누구나 다 가지고 있으실 겁니다. 자,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승재현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자동차 관련 얘기 나누겠습니다. 안건우 기자 또 방송인 박수림 씨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 기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첫 번째 소식 뭐예요? 네, 가슴 훈훈해지는 얘기로 좀 시작을 해볼게요. 좋아요. 오늘, 네. 내 인생의 베스트 드라이버 하면 여러분들은 좀 누굴 떠올리세요? 내 인생의 베스트 드라이버?
베스트 드라이버. 나 아니었나? 왜? 아, 나 사실. 아, 나 자신? 저는 저희 아버지? 아빠가 아닐까 생각해요. 아, 전 제 남편. 제 오. 남편이 매니저 운전해주고 아. 네네. 역시 그럼 되게 잘하거든요. 아버지네요. 아버지가. 예, 컨센서스에 그쵸. 딱 모였습니다. 네. 아버지를 떠올리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뭐 저희 집 얘기는 아니고요. 아, 자녀들을 옆에 태우고 안전운전을 했던 뭐 그런 경험들 아버지들 많으실 겁니다. 맞아요. 내 차를 안전하게 몰아준다면 정말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생각에서 만들어진 캠페인 영상이 있습니다. 어떤 영상인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한 연구원이 어릴 적 추억을 떠올립니다. 언제나 남을 먼저 배려하면서 안전운전을 했던 아버지. 아, 네. 정말 멋있죠? 먼저 가시죠. 딱 하는데 딱 지금 그 생각을 떠올리면서 연구를 하고 있어요. 이제 연륜이 깊어진 아버지, 자기가 연구한 차를 태웁니다. 아버지와 똑 닮은 자율주행차를 뭐야? 선사합니다. 앞에 돌발 상황이 발생을 해도 자, 자상했던 아버지처럼 스타. 배려심 넘치게 자전거를 보내줍니다. 자, 이렇게 자율주행차를 보며 마치 과거의 자신을 보는 것처럼 감명을 받은 아버지를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네, 방금 영상에 사람이 없는데 핸들을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너무 부드러워서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이 앉아있는 네,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요게 바로 이제 자율주행에 관련된 영상이거든요. 지난달 11일 국내 자동차 기업 H사가 공개한 글로벌 캠페인 영상 중 일부인데요. 여기에 나오는 모델이 이 I 모델 H사의 그 기반의 레벨 4 자율주행 기술 비전을 담았다고 합니다. 이 짧은 영상을 통해서도 자율주행 기술이 이제는 공상과학 영화나 가상의 영상 속에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닌 우리 일상으로 다가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레벨 4단계 자율주행 능력을 구현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은데 그럼 레벨 3단계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일단 자율주행 단계를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0단계에서 5단계까지 총 6단계로 나뉘는데요. 네. 지금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자율주행 3단계 말씀하셨던 거죠. 이거는 고속도로 같은 좀 제한적인 상황, 그러니까 차가 좀 원활하게 달리는 곳이잖아요. 여기서는 차선을 스스로 변경하고 출구를 찾아 나갈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4단계는 요것보다는 도로 조건이 좀 더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자율주행 3단계가 적용된 차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독일의 M사 같은 경우는 지난해 말에 레벨 3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인 드라이브 파일럿이 탑재된 S 모델을 출시한 적이 있습니다. 이보다 좀 높은 게 이제 자율주행 4단계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운전자의 개입 없이 도심, 그러니까 복잡한 도시 도로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한 수준을 뜻합니다. 네, 역시 단계는 높을수록 좋거든요. 맞아요. 4단계가 굉장히 높은 기술력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런데 이런 4단계 수준의 자율주행차를 네. 강남에서 정말 도심 한복판에서 볼 수 있다고 그래요. 그렇죠. 자, 이 강남 소식은 강남스타일 사일 씨가 바쁜 관계로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일 목요일에 국내 자동차 기업 H사, K사가 처음으로 자율주행 택시 로보라이드 시범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자, 어디서 했느냐? 우리나라에서 가장 교통이 혼잡한 서울 강남 지역이었습니다. 서울에서도 가장 혼잡한 곳으로 꼽히는 왕복 14차로의 영동대로, 왕복 10차로의 테헤란로와 강남대로를 포함해서 총 48.8km 구간을 자율주행으로 달렸습니다. 자, 이곳은 버스하고 트럭, 승용차, 오토바이까지 다양한 교통수단이 혼재됐기 때문에 사람이 운전할 때도 많은 주의를 필요로 하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혼잡한 도심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서울시와 협력해서 교통신호와 자율주행차가 연동할 수 있는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했다고 합니다. 이야. 강남 쪽은 진짜 다들 가 보셔서 알겠지만 네.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아, 처음 운전할 때 무서워요. 네. 근데 여기서 자율주행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이건데 궁금한 게 어떤 차종이 여기에 이용됐을까 이거거든요. 그게 사실 사람들의 어마어마한 관심사였습니다. 그렇죠. 역시 H사의 I 모델, 영상에서 보셨죠? 그 I 모델을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 택시 로보라이드였습니다. 로보라이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라이다와 레이더, 또 카메라 같은 다양한 센서를 달아서 개조한 자율주행 차량을 말하는데요. 멋있어. 여기서 좀 라이다가 뭔지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네네. 거예요. 이게 라이다가 레이더랑은 좀 달라요. 자율주행차의 핵심 장비인데요. 눈앞에 있는 물체를 사람처럼 보고 3차원으로 구현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는 여러 가지 센서를 뜻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시범 운행된 자율주행 택시를 로보라이드라고 부르는 거군요. 근데 그렇죠. 저는 언뜻 기억나는데 저희 있는 곳이 상암동이잖아요. 네. 상암동에
상암동에서 작년에 뭐 했었죠. 자율주행차 뭐 하지 않았었어요? 그렇죠. 기억나요? 지난해 상암동 일대에서 쌓은 그 데이터를 통해서 수년 전부터 자율주행 시험을 거듭하면서 방대한 그 주행 데이터가 쌓였습니다. 자, 이번 강남 시범 운행에서 이런 데이터들이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또한 안전성이 중요한 만큼요. H사가 자체 개발한 관제 시스템에서 자율주행 상태와 차량 상태 또 경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고요. 공사 구간이나 어린이 보호구역 등 일부 자율주행이 힘든 상황에서는 차로 변경 기능 등을 원격으로 보조해서 안전성을 높였습니다. 자, 이렇게 올해 시범 운행이 끝나면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도산대로 또 압구정로 등 총 32개 도로 76.1km 구간으로 로벌라이드 운행 지형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4단계 레벨이라고 해서 운전자가 아예 안 타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네. 그냥 지금 화면에서 보듯이 운전석이 오. 그냥 아무도 없이 네네네.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쵸. 사람이 타기는 타고 있는 건 거죠? 그래, 기술 구현은 좀 가능해요. 근데 네. 현행법상 운전석에 사람이 안 탄 상태로 주행하는 건 불법입니다. 네.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 안전교육을 이수한 그런 비상운전자 한 명이 운전석에 탑승해서 비상 상황에 대응하고요. 승객은 최대 3명까지 탑승할 계획입니다. 오. 자, 이번 자율주행 택시 로벌라이드의 첫 탑승객이 누구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장관과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선정돼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삼성동 포스코 사거리부터 역삼동 르네상스 호텔까지 왕복 3.4km를 이동했습니다. 자, 시범 운영이라서 요금은 무료였습니다. 앞으로 2, 3년 뒤면 요금 받고 서비스하게 될 예정이라고 네. 하네요. 근데 한편으로는 네. 그 복잡한 강남 한복판에 이런 자율주행차가 다니게 되면 교통이 좀 혼잡해지지 않을까 그 걱정이 돼서 이와 그렇죠. 관련한 대책도 필요할 것 있어야 같은데요. 되죠. 네네. 그래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 운영 시간을 좀 제한을 했습니다. 네. 출퇴근 시간을 피해서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고 합니다. 이번 시범 서비스에는 로볼라이드 자율주행 택시 2대가 투입이 되는데요. 차량 주변 도로 상황을 살필 수 있는 10대의 카메라와 또 5개의 레이더, 8개의 라이다가 아주 곳곳에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번 자율주행 택시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우리나라 강남 말씀하신 대로 네. 복잡하잖아요. 네. 그렇죠. 강남 스타일 여기서 통하면 이제 월드 스타일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또 이번 시범 운행에 적용된 자율주행 기술이 4단계거든요. 운전자의 개입이 없이 도심 같은 복잡한 강남 특정 구간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여기에 투입되는 또 로보라이드에 또 탑재된 기술이 완전 자율주행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바로 그 직전 단계까지 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강남도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돌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수준에 우리 기술이 이르렀다는 의미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H사와 K사 이번 시범 운행에서 그동안 개발해온 자율주행 4단계 기술 검증에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아, 네. 강남은 그래도 이렇게 도로가 바둑판처럼 딱딱 돼 있어가지고 맞아요. 근데 어. 저 차가 진짜 자율주행 기능 모드를 5단계 정도 되면 네. 강북의 골목골목을 난리 아, 나겠죠. 골목. 네. 그렇죠. 그래야 그러면서 이제 그렇네요. 완전히 길을 다 갈 수 네, 있다 네. 이렇게 되는 오, 거겠죠. 네. 그런 날 또 금방 온다고요. 오겠죠. 자, 오늘 자동차 관련 소식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법의 관점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그 법이 알고 싶다. 네, 해인철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부터 가죠. 네, 그 법이 알고 싶다. 첫 번째 주제는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샤워한 남자. 뭐야. 뭐야 이거? 아니, 남의 집에서 어떻게 샤워를 해요? 내 집이지 이거는. 그러니까 궁금하잖아. 그래서 네. 사연을 꽁트로 준비했습니다. 집주인 역할은 제가 하고요.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서 샤워한 남자 이재용 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 사연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사연 속으로 고고! 그날만 생각하면 지금도 등골이 오싹합니다. 평소처럼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아무도 없는 집에서 물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唰! 저는 물소리가 나는 화장실 문을 벌컥 열었고 그곳에 모르는 남자가 샤워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
그거 깜짝이야. 그 노크 좀 해요. 샤워하는 사람 처음 봐? 어머 어떻게 기가 막혀 진짜. 아 내 집이에요. 여기 내 집이에요. 어떻게 집에 도둑이 들어와서 샤워를 할 수가 있어. 이럴 때가 아니지. 빨리 신고해야 돼. 112에 신고해야 돼. 112. 아, 그거 참 정말 신고할 때 신고하더라도 문 좀 닫아줘. 봐요 좀. 반신욕 좀 해야 되니까. 제가 없는 사이에 빈집에 들어와 몰래 샤워한다. 황당함이 극치에 따르는 남자. 전 당장 경찰에 신고했고 당연히 마땅한 처벌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자신은 도둑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남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와서 샤워했는데 어떻게 도둑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 정말 도둑은 뭐예요? 물건을 훔치는 사람이 도둑인 거 아닙니까? 나는 당신 집에 있는 물건을 털끝 하나도 손을 안 댔어요. 근데 내가 어떻게 도둑이란 거예요? 손 안 대! 뭘 손을 안 대요? 우리 집 수돗물에 손 댔잖아요. 우리 집 수돗물 그걸로 발신욕했잖아요. 당연히 도둑이지 이 도둑아. 참나. 그러면 이 세상 수돗물이 다 당신 거야? 그리고 내가 도둑이면 대동강물을 팔아먹은 봉이 김선달은 뭐 대역죄인이야? 이 사람 뭐야 도대체? 남의 집에서 허락 없이 샤워 아니죠? 반신욕을 해놓고선 자신은 도둑이 아니라고 바득바득 우기는 남자. 이 황당한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남자 정말 도둑이 아닌가요? 아, 이거 뭐 아니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남의 집에 황당한 들어와서. 일이긴 한데 뭐지, 이게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네, 모르는 사람이 내 집에서 샤워하고 있으면 이건 너무 황당한 일이죠. 지난해 1월에 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한 단독주택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오후 8시쯤 귀가한 피해자, 아무도 없어야 할 집에서 낯선 인기척을 느꼈습니다. 방문을 열어보니까 한 남성이 침대에 나체로 누워 있었던 겁니다. 그 모습을 못 봤던 아니 거예요. 착하지 않아요? 우리 집에 가족이 누워서 옷 다 벗고 누워있어도 이상한데. 그것도 이상해요. 모르는 사람 아니에요? 아는 사람 아니잖아. 네, 피해자랑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어요, 실제로. 도대체- 놀라서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 알고 보니까 이날 오후 5시쯤 남성 A씨가 고급 차량을 몰고 피해자의 주택에 들어왔습니다. 피해자가 사는 곳은 고급 단독주택에 밀집한 부촌이었는데요. 별다른 제지 없이 이 단독주택에 침입을 했고요. 남성은 차고지와 연결된 피해자 B씨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 좀 알 것 같아요. 단독주택이 밀집한 고급 부촌이라 그랬잖아요. 네. 뭔가 들어와서 뭔가 훔치려고. 그렇죠. 비싼 물건을 훔치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했는데. 정말 네. 쓴 게 물밖에 없었어요. 어허. 정말 물건 하나도 훔치지 희한하네. 않았습니다. 집에 물이 안 이상한 나왔나? 사람이네. 빈집에 들어가자마자 A씨가 향한 곳은 욕실이었는데요. 네. 마치 자기 집처럼 욕조에 온수 300리터를 받아서 샤워를 했다고 합니다. 아. 일반 가정용 욕조가 한 용량이 200에서 250리터 정도거든요. 이걸 고려하면 이 300리터 욕조 엄청 큰 거죠. 네. 여기를 와. 꽉 채우고도 남을 물의 양이었다고 하는데요. 더 이상한 건 남자가 한 행동이 정말 샤워밖에 없었다는 거였습니다. 300리터인데. 네, 300리터 물론 많은 물을 썼죠. 근데 그 이외에 다른 금품을 뭐 훔치질 않았다는 거예요. 금품 피해가 추가로 있지 않을까 의심을 했지만 다행히 다른 물건들 다 멀쩡했다고 합니다. 물 빼고. 그 물건을 안 가져 물을 300리터를 썼다. 300리터면 샤워 수준이 아니라 반신욕, 그냥 온욕이야. 전신욕이야. 근데 왜 그 집에 들어간 거야? 이 사람 술 먹은 거 아니에요? 아, 왜 그러죠. 저 술 그러나? 취해가지고 자기 집인 아, 줄 내 알고 집인- 들어가서 그냥 그런 사건은 우리가 좀 있죠, 있죠. 맞아요. 예. 하지만 이 남성 술에 취하거나 약물에 취한 상태 전혀 아니었습니다. 아니고? 맨정신이었고요. 그가 운전한 고급 차량도 도난 차량 아니었을까 의심할 수 있지만 도난 차량 아니었습니다. 본인 차요, 그럼? 네, 본인 차였습니다. 또 주택에 들어올 때 관리자에게 내가 여기 아는 사람 친구입니다 하고 또 태연하게 들어왔다고 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를 조사해 진술을 받았으나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니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그럴 수도 있었겠다 했는데 전혀 정말 전혀 이해가 안 가잖아요. 내 집이 아닌 남의 집에서 이 피해자는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전 제가 혼자 사는데 집에 들어갔는데 어떤 남자가 가봐 이래갖고 막 샤워를 하고 있으면 내 집인데도 저는 무서워서 일단 나갈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나가서 뭐 신고를 하든지 도와주세요 외치거나 너무 무섭잖아요. 남의 집에 남자가 그것도. 그렇지. 무섭고. 근데 이게 아니 나는 이제 이게 우리 집 맞나 이러고 밖에서 볼것 같아. 그러기도 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된 경우에는 네. 이제 저
주거 침입죄 이런 거 아니에요? 주거 침입죄하고 그렇죠. 또 무슨 죄가 성립이 되려나? 그렇죠. A 씨에게 일단 적용된 혐의가 주거 침입과 절도였는데요. 절도? 샤워를 했지만 훔친 물건은 없는데 절도 혐의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게 바로 판결의 쟁점이 됐습니다. 샤워를 했는데도 절도 혐의가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샤워한 거는 잘못되긴 했어요. 물을 썼으니까. 근데 그게 물을 썼다 그게 절도가 될지 그건 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남의 네. 집에 몰래 들어가서 샤워를 한 게 절도냐 아니냐 말이 많았을 것 같은데. 졸도할 일이지, 졸도. 졸도. 재판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부자들이 이렇게 물건을 훔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물어보면은 뭐 물건이 필요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네. 이 스릴감, 이 쾌감을 느끼기 위해서 일부러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건도 혹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왜냐면 술도 안 취했으니까 네. 제정신에 이렇게 할 리는 없잖아요. 자, 근데 우리 법원에서는 일단 이 사람에게 주거 침입죄는 당연히 인정되고 네. 절도죄가 문제가 됐거든요. 이 사람 은 아무것도 안 훔쳤잖아요. 근데 그렇죠. 절도죄가 인정이 됐습니다. 어. 왜냐하면 물도 절도죄의 객체가 되는 거예요. 요즘에 가뭄 때문에 물이 얼마나 더 귀합니까? 그래, 맞아. 그래서 당연히 절도죄가 돼서 벌금 200만 원이 선고가 됐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런 죄는 성립됐지 않으면 맞춰보세요. 공연 음란죄가 될까요? 나치로 누워 있었잖아요. 근데 여럿이 본 게 아니잖아요. 근데 아, 나 혼자만 남의 집에 봤으니까. 그냥 그렇죠. 특정 여러 사람 앞에서 옷을 벗은 당연히 공연 음란죄가 되는데 네. 집에서 아무도 없는 데서 벗었기 때문에 그 공연 음란죄는 안 되고요. 그럼 강제추행죄는 될까요? 그것도 추행한 게 없는데. 그렇죠. 강제추행죄도 폭행, 협박으로 신체 접촉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됩니다. 네. 자,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게 있어요. 뭐요? 손괴죄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손괴죄. 왜냐하면 샤워를 하면 수건으로 몸 닦아야 되잖아요. 네. 여러분 그 수건 쓸 수 있겠어요? 못 쓰죠. 못 쓰죠. 버려야 되잖아요. 버려야지. 침대에 누워 있었잖아요. 아, 그 침대 침대포 어떡해. 갈아야 되잖아요. 버려야지. 그러네. 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건에 저는 효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손괴죄는 성립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오, 잘하셨네. 자, 물을 써서 절도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손괴. 그 다음에 또 적용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뭐 혐의는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피고인이죠. 가해자가 법정에서 또 빠져나가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네. 심신 상실을 주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범행 당시에 현장에 출동했는데 피해자한테 오히려 저 사람 테러리스트예요. 조심하세요. 막 이랬다는 거예요. 횡설수설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가해자 측 변호인이 네. 이 사람이 정신질환으로 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결정력이 없는 상태였다라는 심신 상실을 주장을 했어요. 근데 우리 형법에는 책임 없는 곳에 처벌도 없다라는 원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심신 상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다라는 판단이 들면 형법상 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처벌도 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주장을 했는데 하지만 우리 재판부에서는 다소 좀 심신이 미약한 약간 좀 상태가 이상한 그런 측면은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심신 상실을 인정할 정도로 뭔가 완전히 제정신이 아닌 상태는 아니었다라고 봐서 결국에는 유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우리 보통 뭔가 막 낭비했을 때 아유 물 쓰듯이 펑펑 쓰고 있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물도 재산에 들어가겠네요. 그러니까요. 그 옛말이 됐어요. 지금 그렇게 쓰면 안 되겠네. 네, 법적으로 이 물도 재산이 된다는 거 저도 처음 알았고요. 네.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요, 개인이 아닌 공용 수돗물을 함부로 썼어요. 이게 또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요거 아마 사진 보시면 공분하실 겁니다. 진짜 난리 날 사진이었는데요. 이게 지난 4일 울산의 한 해수욕장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바로 저 사진입니다. 이른바 캠핑 빌런 사건인데요. 그게 뭐죠? 한 일가족이 네. 개인 수영장, 저 대형 개인 수영장을 해수욕장에 설치를 했어요. 어머. 저 안에 채운 게 공용 수돗물이었던 거예요. 어, 공개된 사진 보면은 저기 높이가 거의 성인 남성 허벅지 정도 되는 대형 풀장이잖아요. 네. 이런 풀장을 채우려면 최소 1,500리터, 아까 그 반신욕한 그 남성의 5배 물이 배네요? 해당하는 거예요. 저거 사설 캠핑장 같은 데 가면 그 서비스 있어요. 그러니까요. 오.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네, 거잖아요. 네. 저걸 자기네가 설치를 해놓고 저기에 개인이. 수돗물을 채웠다는 거예요. 야, 개인이. 대단하네. 목격자들이 풀장에서 수돗물 거리가 뭐 한 50m 정도 됐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그만한 길이에 또 연결 호스를 준비를 해왔대요. 저희 가봤네. 가본 연결을 또 해서 물을 채운 거예요. 작정하고 왔네. 작정한 거죠. 예. 지금 뭐 가뭄으로 농가가 지금 난리인데 그 수돗물 공용 수돗물을 끌어다가 지금 무슨 수영하고 그냥 그러면 안 되는 안 돼요. 거죠. 아유, 그러니까 야. 말이에요. 이게 당시 해수욕장 관계자가 어디요? 대천이요? 대천이에요. 같은 모양이? 네, 아니, 그렇지. 그래요. 여기는 울산입니다. 울산이죠. 울산이네요. 그럼 안 돼. 아, 죄송합니다. 네, 공용수도 함부로 쓰지 말라고 경고를 했어요. 정말. 2차례 구두 경고를 했는데 통하지 않았고요.
결국 해수욕장에서 공용 수돗물 잠가버렸다고 합니다. 아. 이 사실이 알려지니까 누리꾼 당연히 공분을 했고요. 당연하죠. 일각에선 저거 수도요금 청구해야 된다. 네. 또 가뭄으로 농민 진짜 힘든 시기인데 이거 너무 이기적이다. 이런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아니 이거 얼마나 민폐예요. 맞아. 나 하나쯤이 하는 이런 이기적인 마음이 정말 문제인 네. 것 같아요. 이거는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될 것 같은데요. 당연히 된다니까요. 물도 재물이 되니까 절도죄가 되고요. 네. 여러분 이런 상황 한번 생각해보세요. 식당에 갔는데 네. 이제 물을 마시잖아요. 근데 내가 물이 필요해가지고 식당에 있는 물을 막 가져갔어요. 어. 그거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것도 안 되겠죠. 안 되죠. 안 될 것 같아요. 허락을 받아야 되고요. 근데 실제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기도 한 식당에서 어떤 사람이 물을 가져갔는데 조금 가져간 게 아니라 이만한 용기를 가져다가 수돗물을 왕창 받아가지고 간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 어디까지 사람이 알겠어. 잡혀가지고 리터 처벌이 됐는데 무려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아유, 나왔어요. 그래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반드시 허락을 8개월은? 받고 가져가셔야 됩니다. 8개월은 또 너무 엄했던 거 아니야? 아니 어떤 사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공용 수도는 나도 사용할 권리가 있지 않느냐고 그렇게 따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공용수도라는 게 대중이 이제 널리 사용할 수 있도록 네. 만든 수도기는 하지만 우리 공용수도 왜 만들어뒀습니까? 공원에서 손 씻고 뭐 잠깐 목 축이고 이러라고 그렇죠. 만들어놓는 거지 이걸 뭐 호스까지 준비해가지고 이 엄청난 양의 물을 개인 수영장에 채우라고 만들어놓은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원래 사용 가능한 어떤 목적이나 허용 범위를 넘어서는 거기 때문에 이건 위법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 국가나 지자체의 소유 또는 관리 영역에 있어요. 이 공용수도라는 게요. 그래서 관계자 없이 허락 없이 이제 끌어다가 이렇게 쓰게 되면 절도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고요. 이 사건에서도 해수욕장 관계자가 쓰지 말라고 제지를 했었대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들은 척 만척하고 이렇게 썼기 때문에 아이고. 충분히 이 부분은 절도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들어보니까 8개월 실형까지 나오는 정도면 무겁게 처벌하는. 그렇죠. 정말 법적으로 처벌받는 세네. 거죠. 예. 오. 당연하죠. 물도둑도 황당한데 이번엔 또 전기도둑이. 아이고 온갖 난리다, 도둑 다 난리. 나옵니다. 진짜 네. 이번에 전기도둑인데요. 지난 1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파트 소화전의 비상 콘센트를 이용해서 아동용 전동 자동차를 어머, 어머. 충전하는 모습이 저런 데가 있었어요? 또 저게 주목을 받았어요. 야, 참. 작성자는 오늘 우리 아파트에서 황당한 걸 봐서 올려본다. 아파트에 있는 비상 콘센트 말 그대로 비상, 화재 뭐 이럴 때 사용하는 거 아니냐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누리꾼들도 저렇게 쓰면 아이가 뭘 배우겠냐. 저게 주민의 공동 전기료에 포함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분노를 표했습니다. 비상용 콘센트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저는. 맞아요. 진짜 너무 얌체다. 오. 자기 집 전기가 아까우니까 저렇게 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또 신고 대상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신고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반대로 또 어떤 분들은 내 집 앞에 있는 거니까 내 집 앞에 소화전이니까 어때 이렇게 생각을 할 것도 같은데. 그리고 공용 부분이니까 어차피 관리비에서 내가 내는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는. 그렇죠. 그게 어떻게 내 되는 관리비도 거예요? 내니까. 당연히 이거 처벌받죠. 여러분 이제 뭐 공동주택 하시는 분 많잖아요. 아파트나 빌라나 살면은 네. 이 평형도 다 정해져 있어요. 개인 면적, 공용 면적 이렇게 따로 돼 있듯이 뭐든지 공용 부분에서 쓰면은 그게 이제 절도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전기차 많이 사용하시죠. 네. 전기차 그냥 다 돈 내고 사용해야 되는데 몰래 지하 주차장에서 콘센트 꽂고 사용하시는 경우 있어요. 그 공용 전기를 훔치는 겁니다. 나 얼마 전에 봤는데. 그거 요즘 기사 많아요. 엄밀히 말하면 그 불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허락을 받아야 되거나 돈을 내야 되고요. 전기뿐만 아니라 모든 에너지도 다 절도죄에 객체가 되니까 꼭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예. 그런 경우가 있군요. 공용 전기, 공용 수도 이거는 다 같이 쓰는 거지. 그래, 나 혼자 맞아요. 쓰는 게 아니다. 양심껏 그거 해야죠. 확실히 아셔야 되겠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네, 두 번째 주제입니다. 2억 전셋집 계약했는데 얼마? 100만 원 낸 세입자. 100만 2억의 전셋집을 계약했는데 100만 원만 냈다. 이거는 무슨 뭐죠, 일이에요? 이게? 아, 그러니까요. 이거 무슨 기적도 아니고 자세한 사건의 내막 이렇습니다. 보증금 2억 원짜리 전세 계약을 한 입주인이 있었는데요. 이 입주인 세입자와 함께 계약서를 작성을 했어요. 집주인이. 또 가계약금은 전세금의 10%인 2천만 원을 먼저 지급하기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당일에 2천만 원을 모두 지급하지 않고 딱 100만 원만 우선 지급을 한 거예요. 그리고 바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겠습니다라고 얘기만 하고 2주가 지날 때까지 나머지 금액을 입금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계약금 그 2천만 원을 내야 되는데 100만 원만 넣고 연락이 안 됐다. 그러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그럼 이 사람 집 계약할 생각이 없나 보다 하고 생각이 들 수도 있죠. 네네. 하루 그래서 이 집주인이
이 세입자는 나와 계약을 하지 않으려나 보다 생각을 하고 다른 세입자를 구해서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또 체결을 합니다. 그 후에 집주인이 100만 원만 보낸 세입자에게 당신이 집 계약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다른 분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라고 연락을 했는데요. 네. 집주인의 난감한 일이 직면한 거예요. 뭐예요? 연락하자마자 세입자가 네. 난리가 난 겁니다. 집주인 계좌번호로 계약금 2천만 원 추가로 지급을 하고 어머. 집주인을 향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야, 소송? 이거는 작정을 한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계약금을 바로 계약했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벌써, 소송. 그리고 바로 소송. 네. 야, 이거는 준비한 것 해보겠다는 같은데? 얘기. 그렇죠. 네. 일단 세입자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네. 나는 계약금 2천만 원을 다 지급을 했는데 집주인은 나와 계약을 체결해놓고 제3자와 계약을 체결했다. 그래서 나는 이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고 계약금 2천만 원의 100인 4천만 원을 돌려달라 이렇게 우와, 소송을 어머, 제기했습니다. 당연히 집주인 이 계약 안 하는 줄 알았다라고 반박을 했고요. 두 사람 법정에서 만나게 됩니다. 가계약금이라는 게 세입자 잘못을 파기되면 못 돌려받는 그런 돈이잖아요. 네. 근데 2배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러게요. 근데 이게 2천을 넣어야 되는데 100을 넣고 2주간 연락이 없었으면 당연히 집주인 입장에서는 계약할 마음이 없구나 이렇게 당연하죠. 생각을 했을 것도 같은데요. 자, 참 애매하긴 하죠. 네. 이 재판에서 누가 이겼느냐? 세입자가 이겼습니다. 진짜요? 네. 왜 그러냐면은 이 법적으로는 이럴 수가 있어요. 자, 임대인은 이렇게 항변했습니다. 자, 2주 동안 연락이 없었기 때문에 계약을 안 하는 줄 알았다. 네. 만약에 계약을 안 하는 줄 알았으면 임대인은 어떻게 해야 되죠? 연락을 해봐야죠. 연락을 해야죠. 예. 확인을 해야겠죠. 근데 그걸 안 했단 말이에요. 왜 안 했어? 그리고 계약을 해지하려면 반드시 이걸 통보를 해야 됩니다. 체육을 한 다음에 뭐 내용 증명을 보낸다든지.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다른 사람하고 계약했기 때문에 세입자에서는 정말 계약을 할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아이고.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의 말이 맞는데 근데 세입자의 주장도 좀 과하다고 봤어요. 계약금 2천만 원에 2배인 4천만 원을 돌려달라고 하는 건 과하기 때문에 과하니까. 25%를 제한해서 500만 원만 추가로 지급하라 이렇게 판결 내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집주인이 계약을 파기하겠습니다 하고 연락을 했었어야 했는데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네. 손해배상금 500만 원을 내야 됐던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뭐 계약 내용만 보면 언뜻 이해가 안 가실 수도 네. 있어요. 네. 왜냐하면 어쨌든 지금 계약금 다 내지도 않고 100만 원만 달랑 내놓고 그러니까요. 바로 짓다가 네. 뭐 계약 다른 사람이랑 하겠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부랴부랴 돈 다 입금하고 100 돌려달라고 하면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가계약이라는 게요. 부동산 시장이 이제 가격이 급등하고 워낙 불안정하다 보니까 일단 최소의 금액으로 우선권은 확보를 해놓고 혹시라도 불발될 경우에 손해는 좀 줄여보려는 그런 차원에서 많이들 이제 이용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가계약의 효력을 그러면 본계약 정도로 인정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판단 요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가계약과 관련된 특약이 있는지 그리고 본계약 정도로 뭐 계약의 어떤 본질적이고 중요한 대금이라든가 목적물이라든가 지급 시기라든가 이런 게 정해져 있는지를 보고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가계약이라는 게 아직 법적으로 명확하게 뭐 법률 용어로 정착된 그런 개념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툼의 여지가 있게 되는데 뭐 손해배상을 얼마로 해주냐 이거는 변론으로 하고 일단 가계약이라는 것을 체결을 했다라고 하면 그걸 어떻게 해제를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판례가요. 계약금 일부만 지급한 상황에서는 아무리 당사자라고 하더라도 주계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라는 판례도 있고요. 또 민법상 구두계약도 일단 성립을 했다고 하면 효력을 발생한다고 기본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을 종합해 보면 우선권 주겠다고 가계약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그거를 부여한 우선권을 주지 않겠다 내지는 해지를 하겠다라고 하면 적어도 말로 내지는 뭐 명확한 어떤 통지로서 해제 의사 표시를 해야 된다라고 본 거고요. 이 사건에서도 임대인이 그런 부분을 간과했다는데 초점을 맞춰서 판단한 걸로 생각이 듭니다. 저는 또 한 가지 이 사건에서 드는 네. 의문은 중개인이 없었나? 보통 중개인이 있잖아요. 주로 있는데 직접 계약을 했나 뭐 그런 의문이 들고 어쨌든 네네. 집주인이 자기 권리를 행사하려면 이거를 통보를 언제까지 계약을 해라 뭐 이런 걸 직접적으로 해야 되는데 문자 같은 걸로 해도 괜찮은 거예요. 뭐 문자나 구두를 해도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나중에 못 받았다고 이렇게 할 수가 네. 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증거를 확실히 남겨야 되시고요. 가장 확실한 거는 서면이겠죠. 뭐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게 가장 확실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녹음한다든지 대화를 녹음한다든지 다른 이제 증거를 확보하셔야 되고요. 아까 이제 중개인 말씀하셨는데 네. 중개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하는 게 좋아요. 통보는 직접 집주인하고 세입자하고 만나가지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하나 팁을 말씀드릴게요. 네. 집값이 막 하루가 지나지 않고 올랐어요. 네. 그러면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빨리 해지하고 싶겠죠. 네. 집값이 막 그러네. 오르니까. 네네. 이거 괜히 팔았나? 사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빨리 사고 빨리 싶죠. 사죠. 자,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빨리 계약을 해지를 통고하고 계약금 배액을 주면 되겠고요.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빨리 이 집을 내 걸로 하려면. 그럼 온전한 계약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돈을 다 줘야죠, 어. 장롱까지. 중도금을 빨리 주시면 됩니다. 어. 중도금을 지급하면 그 다음에는 해지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임대인 그다음에 매도인 매수인 다 팁이 해지 있으니까 한번 줘야겠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 싸고 좋은 집 딱 보면 일단은 계약을 하고 싶은데 가계약금 많이 걸잖아요. 네, 네. 침 발라 놓는다고 하죠. 다른 사람이 사지 못하도록 딱 묶어 놓는데 실제로 이 가계약금 때문에 많은 분쟁들이 벌어진다면서요. 가계약도 계약입니다, 여러분. 가계약이 가짜 계약이 아니라 한자로 임시 계약이거든요. 근데 이 임시 계약이 진짜 정식 계약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가계약금 100만 원만 걸었다. 그럼 나중에 계약을 안 하면 100만 원만 떼이는 게 아니냐? 그렇지 않을 수가 있어요. 계약금이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의 2배, 2,000만 원이 떼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가계약이라 하더라도 서면으로 작성을 했느냐, 구체적으로 특정이 됐느냐에 따라서 본계약이 될 수 있으니까 혹시 본인이 가계약금만 걸고 나중에 이 가계약금만 돌려주세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받은 사람 입장에서도 이것만 돌려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반드시 어떤 증거를 남겨야만 나중에 분쟁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계약과 관련된 법적인 내용을 잘 모르면 매도인하고 매수인하고 막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그렇죠. 가계약이라는 게 아직까지 뭐 상황에 따라서 해석의 여지가 많을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해제를 할 경우에 생각보다 이 내가 예상했던 보다 훨씬 큰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어떤 사건이 있냐면 계약금을 1억 1,000만 원으로 하기로 약정을 하고 당일에 1,000만 원을 지급을 했는데 상황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1억을 더 받기 전에 매도인이 마음이 바뀌어서 난 1,000만 원만 받았으니까 배액인 2,000만 원만 주고 이 계약을 해지하겠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게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재판부에서 이렇게 1,000만 원만 줬을 때는 2,000만 원이 아니라 실제로 교부한 금액이 아니라 약정한 1억 1,000만 원 계약금 있잖아요. 이걸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고 판례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판부의 이유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약금 약정을 하는 이유가 계약을 해놓고 마음대로 계약을 해제를 하게 되면 불측의 손해를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걸 방지하는 취지가 있는데 만약에 아주 소액만 걸어놓고 마음대로 계약을 해제를 할 수가 있다고 하면 이거는 계약금 약정 자체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이 계약금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의미가 퇴색된다는 그런 이제 그렇게 되면 계약의 구속력이 굉장히 부당하게 약화될 수 있다라고 본 거예요. 이거는 우리 법의 원칙과 맞지 않다고 본 거죠. 맞아. 그래서 가계약을 하실 때는 만약에 계약을 해제할 때 이 돈을 어떻게 해약금의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 특약을 정해 놓으신다거나 아니면 본계약을 체결하기까지 가계약의 효력을 어떻게 할 것이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상황을 미리 협의해 놓는다고 하면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 치솟던 지난 3, 4년 동안 이런 일 많이 있었을 거예요. 맞아요. 네, 그 법이 알고 싶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살면서 겪게 되는 모든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호선의 용한 상담소 이호선 전문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사연이 들어와 있는지 궁금한데요. 사연자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디 사는 누구신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시어머니 때문에 고민인 30대 여자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60년생이시거든요. 근데 어디서 무슨 바람이 드셨는지 갑자기 시니어 모델을 하고 싶대요. 저는 시니어 모델이란 이름도 처음 들어봤어요. 찾아보니까 어르신들이 데뷔해서 패션쇼도 하고 광고에도 나오는 그런 거더라고요. 어머니는 옛날부터 꿈이었다. 죽기 전에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데 어머니, 모델은 아무나 해요? 라는 말이 진짜 목구멍까지 차오르더라고요. 모델은 재능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 남편 키 작은 게 다 어머니 닮아서 그런 거거든요. 어머니가 나이에 비해 얼굴은 젊어 보이시긴 해도 모델할 정도는 아니신 것 같은데 어디서 헛바람이 드신 건지 모르겠어요. 제일 중요한 건 워킹이랑 연기 뭐 이런 거 배우느라 학원을 다니시겠다는 거예요. 저희한테 용돈 받아 쓰시면서 월 50만 원짜리 학원을 다니시겠다니
얼마 전에 애 태어나서 돈 많이 드는 거 뻔히 아시면서 시어머니까지 이러시니까 정말 속상하더라고요. 근데 남편은 뭐라는 줄 아세요? 어머니가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냐. 마지막 소원이니까 들어주자 이래요. 저희 어머니요 이제 60대 초반이세요. 마지막 소원이라고 하기엔 너무 젊지 않나요? 이제 애 크면서 돈 나갈 때만 더 많아질 텐데 모자가 철없이 꽁타랑하니까 저 혼자만 답답해요. 그냥 모르는 척할까 해도 남편이 외아들이라 시어머니 부양할 사람이 저희밖에 없다는 게 마음에 걸리네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시어머님이 시니어머니를 하고 싶으신데 네. 글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은 조금 고민이시겠어요. 네. 돈이 근데 50만 원이나 드네. 그러니까요. 뭐 근데 나이를 떠나서 꿈이 있다는 건 정말 응원하고 좋아할 일인데, 근데 며느리 입장에서는 그 현실의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으니까 네. 답답할 것 같기도 해요. 수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요새는 애들은 연예인 하고 싶어하고 요새 시니어들은 모델하고 싶어합니다. 네. 요새는 뭐 워낙에 핫한 아이템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네. 아마 많이들 보셨죠. 뭐 의상이라든지 아니면 뭐 가구라든지 아니면 건강식품이라든지 이런 시니어 모델들이 요새는 거의 가장 인기가 있는 항목이 아닌가, 또 그런 직종이 아닌가 이럴 정도로 정말 시니어 모델 뭐 역할도 많지만 그만큼 시니어 모델을 지망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근데 지금 최근에 액티브 시니어 뭐 활동적 노년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네. 어쩌면 거기에 가장 상징성을 띠고 있는 직업이 바로 그게 아닌가 싶고, 여러분 아마 김칠두 모델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막 이렇게 수염 막 예. 멋있게 네, 나고 이런 맞아요, 거 계시잖아요. 그 뒤로 남자 모델들이 대부분 어르신들이 그렇게 수염을 기르기 시작했다고 이렇게 많이들 알려져 있습니다만, 그만큼 나이 들어도 욕망하는구나, 내가 새로운 꿈을 꾸고 싶구나, 이런 꿈 자체 갖는 걸 굉장히 좋은데요. 언제나 그렇듯이 돈이 왼수입니다. 그러니까 시니어 모델이 뭐야 하시면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네, 요즘 중장년층 관련해서 시장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됐어요. 그러니까 중장년층 어르신들이 모델로 활동하는 건데, 실제 그냥 모델 활동하던 사람이 계속 가는 게 아니라 패션 감각이 좀 있다, 내가 카메라 앞에서 포즈 좀 취할 수 있다, 이런 분들이 있으면 많이 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연기도 좀 할 수 있어야 되죠. 포즈 취하는 것도 연습하셔야 되고. 근데 이따 시니어 모델이 되면 패션쇼 이런 거 해요. 네. 공연 같은 것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자신의 매력을 잘 아는 분들이 도전하는 거기 때문에 시니어 모델도 굉장히 요즘 인기예요. 저는 이거 네. 사연 보면서 놀랐던 게, 저는 실제로 저희 어머니한테 한번 해보시라고. 오. 그러니까 준비를 해서 나중에 좀 지났을 때 시니어 모델 같은 거 하시면 네. 어때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던 적이 먼저 있었거든요. 말씀하신 게 아니라? 제가 먼저. 오. 근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지 몰랐어요. 그럼 다시 생각해봐야겠네요. 다시 한번 네. 아니, 저도 근데 고민도 학원비만 50만 원인가 네. 저 왔다 갔다 하고 이러면 한 100만 원 정도 그럼요. 들어가요. 네네. 그래서 부담이신 모양인데, 근데 어르신들 건강 관리를 위해서는 시니어 모델 좋을 것 같아요. 괜찮죠. 왜냐면 몸매 관리하고 뭐 이래야 돼서 네. 식단 관리도 하고 이러시더라고요. 건강해지실 예, 것 같긴 예. 해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저 하고 싶은 일이 생기니까 그렇죠. 이 정신적으로도 에너지도 생기고. 그러니까 그게 공짜로 한다면요. 다 어머니 해보세요. 엄마 한번 해봐 할 수 있는데 네. 돈이 들어가니까 조금 고민이 되긴 해요. 어머니들 건강을 위해서라면 저도 조금 추천해주고 싶은 건 있어요. 네, 근데 그걸 돈을 벌겠다 이런 마음으로 한다면 또 좀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네. 그래서 저는 사연 보면서 좀 안타까웠던 게, 부모들은 낯설 거 아껴서 뭐덜 사고 싶은 것도 참고 이러면서 그렇죠. 어떻게든 자식들 교육시키고 밀어주잖아요. 맞아. 근데 자식들은 부모가 뭘 꿈이 있다고 말했을 때 현실을 생각하면서 그건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안타까운 생각도 좀 드네요. 맞아요. 네.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런 점이 원래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고 또 이런 얘기가 참 가슴 서늘하게 다가오기도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나이 들어서 뭔가 새로운 일을 하려면 몇 가지 산을 넘어야 되는데 일명 4대 명산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산이 사회적 눈치의 산이 있고요. 그래서 뭐 그 나이에 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뭔가를 한다 그러면 오히려 동료들이 막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고요. 두 번째는 늘 돈의 산입니다.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꼭 돈이 필요하고 그 돈이라는 건 항상 우리에게 부족해왔고 맞아. 나이 들어서는 이 돈이 더 부족하잖아요. 돈의 산이 세 번째고요. 세 번째 산에 해당이 되는 게 말 그대로 내가 이 진로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진로가 쫙 열리느냐. 네. 이 알 수 없는 미로의 산이 있습니다. 아하. 그 알 수 없는 또 가야 하지만 막막한 그 미로의 산이 있고요. 마지막 최고 높은 산이자 가장 험한 산이 자식의 산이에요. 그래서 이 자식들이
가족들이 반대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때로는 굉장히 모멸감을 느끼는 이야기들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과연 내가 자식들한테 이 얘기를 해도 괜찮은가부터 시작해서 한 다음에 가족들 간의 관계가 안 좋아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상 꿈은 있지만 아마 그 소망을 표현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겁니다. 예. 자, 어떤 솔루션이 있을지. 에미야, 데뷔시켜다오. 아유, 시니어 모델 그러게. 하고 싶다. 아이고, 네. 꿈 자체는 침범하지 말자.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꿈꾸는 거는 개인의 자유이고 권리이고 그리고 또 소망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꿈이라고 하는 건 나이랑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어려도 꿈을 꾸고 나이를 먹어도 여전히 꿈은 우리 마음을 설레게 하는 주제인데 이 주제에 대해서 꿈을 꾸지 마십시오. 꿈도 꾸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자식들이 있더라고요. 상담 현장에서도 사실상 이렇게 자식이 내가 말 한마디 했는데 뭘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처를 주었다라고 해서 상담 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막상 우리가 어머니가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한 번쯤 물어보시고 아버지는 꿈이 뭐예요? 라고 한 번쯤 물어보는 자식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나보다 어린 내가 낳은 자식들에게는 꿈을 늘 물어보고 그 꿈이 만족스럽지 않거나 작으면 더 큰 꿈을 꾸라고 하는데 부모의 꿈은 한 번도 우리가 물어보지 않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이 어머니 같은 경우 지금 모델을 꿈꾸고 계신다고 했는데 어머니가 이게 평생의 꿈이었대요. 어쩌면 우리가 흔히 나이 들어서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흔히 버킷리스트라는 거 많이 네네, 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나는 내 나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거는 꼭 해보고 싶어 라고 할 때 그 버킷리스트 할 때 버킷이라는 게 대개는 내가 생을 마감할 때 그 옛날에는 이제 어른들이 빠켓스라고 불렀는데 이 버킷 있죠. 양동이를 발로 뻥 차고 그렇게 이제 생을 마감한다 이런 의미에서 버킷이란 말을 쓰고 그 이전에 쓰는 리스트를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거거든요. 어쩌면 어머니께는 이 모델이라고 하는 이 꿈이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100개의 버킷리스트를 다 모은 것과 같은 의미일 수 있다는 거 이건 먼저 기억하시고 이 꿈을 꾸는 것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 수는 없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머님이 진짜 원하는 게 시니어 모델 그 데뷔가 아니라 내 가족들 뭐 주위 지인들한테 좀 관심 받고 싶은 인정받고 싶은 그런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네. 드네요, 진짜. 근데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그 평생의 꿈을 굳이 왜 어머니는 지금 얘기하셨을까? 그 시점도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몇 가지 이유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추정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정말 어머니가 평생의 꿈이셨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여전히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굉장히 자존감이 높은 분이 아닌가 싶어요. 또 한 가지 세 번째는 이 며느리가 어머니 모델은 아무나 하세요 이런 얘기가 목구녕까지 올라갔다고 얘기했잖아요. 어머니는 아마 이미 눈빛으로 간파했을 겁니다. 그 며느리의 그 입장을. 그래서 아마도 며느리에게 보란 듯이 뭔가를 보여주고자 하는 그 마음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하긴 어머니께서 키가 좀 작은 편이라고 하셨는데 키가 작다고 해서 모델을 꿈꾸지 않아야 된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평생의 소원일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모델 그 자체보다 어머니가 그 연세에 무언가 꿈을 꾸고 있다는 거 그걸 좀 지켜봐 줘야 될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어머니가 큰 결심을 하신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며느리한테 얘기했을 때는. 맞아. 그러면 꼭 그렇게 쉽게 꺾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저런 복잡한 생각이 많겠습니다만 일단은 여기 이 사례가 이렇게 올 때에는 그만한 말 못할 만한 정황은 또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분명한 건 누군가가 꿈을 꾸고 그 꿈을 말로 했을 때 바로 꺾는 건 우리가 적절치 않다라는 거. 맞아요. 두 번째, 그 꿈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지는 직간접적으로 경험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무조건 이 꿈을 꺾어버리게 되죠. 어쩌면 이 가족 간에 그 전에도 존재했을 수 있었을 이 고부 갈등은 앞으로 첨예하게 될 거고요. 이 내 남은 꿈을 꺾어버린 이 며느리에 대해서 이 어머니는 평생의 나머지 원망을 다 쏟아볼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솔루션 보겠습니다. 애미야 데뷔시켜다오. 정해진 돈을 준비하라. 그렇죠. 중요한 부분이죠. 돈의 산을 넘어야 된다고. 그렇죠. 우리가 돈은 늘 한정이 돼 있고요. 소망의 울타리는 늘 끝없이 우리에게 그 울타리를 넘어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화가 적은데 어떻게 그 소망을 날마다 또 충분히 이루겠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완벽하게 많이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상대방의 꿈에 대한 인정과 또 상대방의 꿈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좀 보여주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상 뭐 아버지와 함께 살고 어머니와 함께 사는 분들이 아버님, 어머님이 뭘 하시겠다고 할 때 뭔가를 못하게 하잖아요. 만약에 며느리가 못하게 한다. 그러면 반드시 아들에게서 다른 주머니가 생겨나요. 이런 식으로 풍선 효과 같은 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면 이제 집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아들 같은 경우는 이중장부를 쓰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어머니는 혹시라도 내가 말로라도 실수할까 봐 며느리 앞에서 그 비밀을 간직하느라고 전전긍긍하게 될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며느리 같은 경우는 이 비밀 공동체에서 배제된 주변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럴 때 이 가족이 과연 건강한 비밀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고 아주 불편한 비밀을 서로 나중에 밝혀졌을 때 난리 나는 비밀을 갖고 있게 되는 거거든요. 적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부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1년에 약간의 돈을 어느 정도를 준비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이게 공식화돼야지 각자가 딴 주머니 차듯이 비밀스러운 돈이 나와서는 안 된다. 그럼 가정의 평화까지 깨진다 맞아요. 이런 지적이셨어요. 근데 또 금액이 문제잖아요. 월 50만 원 학원비 나가는 것도 지금은 벌벌 떤다는데 그럼 어떻게 얼마를 내드려야지 제대로 돈을 드리는 거예요? 저라면 네. 저도 이 사례를 보면서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저는 항상 모든 사례가 오면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저라면 한 100만 원 정도 준비할 것 같습니다. 100만 원 정도 준비하시면 네. 이게 2달치 학원비거든요. 막상 그 시니어 모델 학원에 가보시면 되게 주변 분들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학원 관계자들이 굉장히 많이 부추겨요. 네. 물론 이분이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뭔가 마음이 동하게끔 하는 것들이 있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막상 들어가 보면 현장은 대단히 차갑고 무대는 늘 누군가와 비교 속에서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다만 그 교육을 받는 과정에 대개는 한 달은 집중 교육을 받고 두 번째 달 정도는 이렇게 저렇게 무대에 서보기도 하고 연습을 해보기도 하는데 맞아요. 딱 보면 내가 어떤 모습인지 또 카메라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치가 확연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적어도 어머니 입장에서는 내가 이 길이 더 나아갈 길인지 아니면 멈출 길인지 결정하게 되실 거고요. 적어도 그 과정에 나에게 이런 기회를 준 며느리가 또 고맙고 또 내가 한 번쯤 경험해봤다는 면에 있어서 일종의 어머니로서는 이 100만 원이 인생의 대비값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니 어머니 직접 해보시면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사실 좀 화려해 보이는 직업들이 맞아. 막상 안에 들여다보면 다르죠? 정말 힘들고 그게 화려해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그리고 일단은 저 카메라 울렁증하고 무대 울렁증이 극복이 돼야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게 극복이 안 돼서 포기하는 분들도 많으시단 말이에요. 이 방송 보시고 시니어 모델 해볼까 생각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내가 돈을 벌어야지 모델이 돼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비추천이다 이거죠. 네. 이게 제 주변에 시니어 모델 하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네. 이분들에게 제가 어느 정도 수입이 되시는지 또 여쭤봤잖아요. 그걸로 먹고 살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일종의 기쁨이자 일종의 명예이자 내 일련의 내가 가지고 있는 인정 욕구를 채워가는 과정 정도로 생각을 하셔야지 이걸로 내가 팔자를 고치거나 갑자기 내가 유명세를 타가지고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결과를 볼 것이다.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는 건 조금 곤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 그리고 모델 쪽으로 뭔가를 해보고 싶다 하실 때에는 네. 제일 먼저 그분들을 만나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어떤 점이 어렵고 수입은 얼마나 되고 그걸 했을 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그 과정에 어떤 것이 또 필요한지 그렇죠. 이런 것들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작고 크게는 내가 선 무대가 워낙에 작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요새는 이 유튜브 같은 여러 채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나를 알리고 내가 무대에 설 수 있는 여러 기회들을 다차원적으로 만들어가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개인 유튜브 계정도 열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감각들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 되겠죠. 맞아. 그리고 또 하나 짚어봐야 될 일이요. 이렇게 부모가 오랜만에 뭘 하고 싶다 그러면 자식들 입장에서 굉장히 무리해서 그걸 들어드리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좀 경계를 해야 되죠. 우리가
철없는 자식만 있는 게 아니고요. 네. 가끔은 약간 미성숙한 부모님들도 계세요. 아. 그래서 이렇게 가끔 우리 지금 사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대개의 경우는 자식에게 큰 부담을 주면서 본인의 어떤 소망을 성취하고자 하는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대개 소망이 나쁘다 얘기할 수 없지만 기준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기준까지 할 것인지 그리고 중요한 건 그 기준을 누가 정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철없는 자식에게는 조금 더 세월을 가면서 인생을 알고 있는 부모가 그 기준을 정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경우에 따라 부모의 미성숙이나 일처리가 많이 미숙한 경우에는 조금 더 일처리가 명료하고 보다 좋은 기준을 가지고 있는 자식이 그 기준을 정한 다음에 어머니와 그 기준을 중심으로 협의를 하시기를 저는 권해드립니다. 부모가 무조건 원한다고 해서 다 들어드린다? 이 또한 효자효녀 아니고요. 자식이 무조건 원한다? 그래서 다 들어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만은 맞아, 아니지 않습니까? 예. 자, 다음 솔루션 보겠습니다. 세 번째. 돈 관리보다 기분 관리를 하자. 그렇지. 기분 관리. 제가 보니까 이거는 어머니의 소망은 지금 상황에서는 문제가 아니고요. 네. 모델이라서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우리 사연자께서 어머니가 원래 약간 별로예요. 제가 약간 그런 마음. 어머니가 이런 모델에 관련된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50만 원씩 학원에 다니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작고 큰 이런 일들이 과거에도 있었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아주 가장 상징적인 단어가 뭐였냐면 꿈 타령이란 단어였어요. 아하. 지금 이제 어머니 연령에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꿈 타령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단어를 보면서 지금 이 사연을 주신 이 며느리가 첫째 굉장히 살림이 조금 지금 좀 팍팍하고 또 마음에 여유도 없지만 무엇보다 나도 지금 이렇고 힘들게 어렵게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하는 건 나로서도 견디기 어려운 일이다라는 마음에 호소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저는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며느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어머니 60대 시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60대면 100+ 시대에 앞으로 어머니와 함께 살아가야 될 세월이 짧으면 뭐 20, 30년이겠지만 더 길면 그보다 훨씬 길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갈등에 대한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지금 사연 보면 아이가 갓 태어나서 들어갈 돈도 많은데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상 참 답답하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네네. 저는 근데 이 사연자 며느리가 되게 안타까운 게요. 그 현실의 무게를 며느리 혼자 지고 있는 듯한 느낌을 사연 속에서 받았거든요. 그러게요. 그리고 또 어머님께 하고 싶은 말을 또 이렇게 꾹 참았잖아요. 울컥했는데도. 요거는 또 잘한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참았는데 아마 감정은 들켰을 겁니다. 그래, 눈빛에서. 그러면 이렇게 감정 참는 건 이 감정은 그냥 참아지는 게 아니고 토하듯이 올라오는 걸 누르는 거기 때문에 네. 그건 마치 구토를 참는 것과 굉장히 비슷한 감정이에요. 그래서 되게 어머니는 아마 며느리의 그 감정 상태는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계실 거다.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그게 어떤 뭐 시어머니건 뭐 아니면 친정어머니건 또 다른 어른이건 이 모든 관계는 다 인간관계거든요. 인간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우리가 잊고 있지만 기억해야 될 게 바로 뭐냐면 인간관계에서 가장 핵심이 이게 사회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회생활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들키지 말라입니다. 내 감정을 들키지 않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네. 무엇보다 감정이 약간 올라왔다 하더라도 오래 함께 살아가야 될 사람들과는 감정 전쟁은 피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조금 더 지혜롭게 넘길까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1년에 감정 비용도 써야 되는 것이고 실제 필요하다면 실제 비용도 좀 쓸 필요가 있는 거죠. 맞아요. 이참에 자식들 그러잖아요. 엄마, 아유 모델 아무나 해. 아이고 정말. 이런 말 좀 삼키세요. 상처받아요. 적극 좀 지원해드리고 또 이참에 내 꿈은 뭐지? 이런 생각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네. 내 꿈은 저 자리인가? 그리고 어머니가 막상 정말 시니어 모델에 도전을 하셨는데 네. 잘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그런 걸 그럴 재능이 수 있을 있죠.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 이제 며느리가 좀 생색을 내도 되지 않나 지원해드렸으니까. 아유, 그럴 때는 이제 지분을 받으셔야죠. 야, 지분 받아야 돼. 그건 아마 마음의 지분도 있을 거고요. 분명히 실질적인 어떤 도움도 받게 되시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보니까 이런 시니어 모델로 데뷔를 해서 유명해지신 분들은 그 가족들도 그렇게 TV에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동시에 우리 며느리도 데뷔를 하게 되지 않을까 하고 며느리의 새로운 꿈도 타진해 볼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니 잘 되셔서 며느리가 매니저 해주시면 괜찮네. 함께 다니시면. 그래서 한 맞아. 73, 뭐 82 정도 고부 모델도 괜찮아요. 남편분의 역할도 여기서 짧게 한마디 조언 좀 해주시죠. 그래요, 남편. 우리 그 남편들 되게 어머니 안쓰럽고 그 평생을 지켜봤기 때문에 아내 몰래 뭔가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제가 함께 상담했던 사례 중에는 어머니가 성형하고 싶다는 걸 아내 몰래 해드렸다가 난리가 난 적이 있었거든요. 웬만하면 몰래 할 거라면 절대 들키지 마시고요. 네. 가능하면 아내를 잘 설득하고 합의해서 동반 효도를 하기를 좀 그래. 권해드립니다. 예. 네. 자, 이어서는 용한 상담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날이 정말 후텁지근하더라고요. 네, 저도 이제 에어컨 안 틀면 좀 버티기 힘들다 이런 생각 드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건강 상하기 쉬우니까요.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